우리 집안에 드디어 아들이 생긴다. 대를 잇게 됐다며 기뻐하던 아버지의 늦둥이 아들. 그 아들의 친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아버지는 병원 복도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딸만 6을 낳았다는 이유로 엄마를 학대하고 딸들을 무시하던 아버지가 무슨 이유로 병원 복도에 쓰러지게 된 걸까요? 의사의 친부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에 경악할 진실이 밝혀졌고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던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왜 그랬을까를 찾아주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을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집안은 장손 집안이다. 대를 잇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평생 아들 하나의 인생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결국 이 집안을 산산이 부수게 될 거라는 걸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희 집은 장손 집안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땅이 있었고 그 땅 위에 세운 회사가 있었습니다. 공장은 2곳이었고 직원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사장님 집은 대대로 잘 사는 집이지.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집도 컸습니다. 마당이 있는 큰 집이었고 집 안에는 늘 사람이 드나들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서류를 들고 오기도 했고 거래처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전담 비서가 있었고 운전기사도 따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단 하나의 집착이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이 집안은 장손 집안이다. 대를 잇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거의 신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그 기대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장손 집안 며느리, 그리고 대를 이어야 하는 여자. 첫 아이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도 딸, 넷째도 딸, 그리고 5째, 6째까지. 결국 엄마는 딸만 6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저희를 부러워했습니다.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또 딸이냐? 우리 집안대는 누가 있나? 그 말은 집안의 공기처럼 떠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몸이 회복도 되기 전에 집안일을 해야 했고 회사 사람들 밥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사업하는 집이다 보니 집에는 늘 손님이 많았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오면 어머니가 음식을 했고 직원들이 오면 또 음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머니를 장손 집안의 귀한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딸만 낳은 여자. 그게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면 밥을 다시 차렸고 손님이 오면 밤늦게까지 음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었어도 그 말은 저희 6자매가 자라는 동안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언니들은 다들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큰언니는 대학을 포기하고 회사 일을 도왔고 둘째 언니는 회계 일을 배웠고 셋째 언니는 거래처 관리를 맡았습니다. 딸들이지만 결국 회사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딸년들만 회사에 득실득실하니 일하는데 재미가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딸들이었습니다. 공장은 커졌고 회사도 커졌습니다. 땅도 늘어났고 건물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이걸 다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딸들이 회사 일을 밤새 하면서도 아버지에게 우리는 여전히 쓸모없는 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희를 달랬습니다. 아버지 성격 알잖아. 그냥 넘겨라. 하지만 어머니의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오랫동안 무리한 탓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해도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업하는 집 안주인은 아파도 집을 비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직원들, 친척들까지 모두 와서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사장님.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장례가 끝난 지 3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젊었습니다. 아버지보다 3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인사해라. 앞으로 이 집 살림을 맡을 분이다. 그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은 결국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들어온 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와는 전혀 다른 집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를 이봐 라고 불렀고 회사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새로 결혼한 기분이야. 농담이라도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줄은 저희 6자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장례가 끝난 지 겨우 몇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그 여자를 집 안으로 들인 방식이었습니다. 저희 자매들에게 상의는커녕 통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 안주인 일을 맡아서 할 뿐이다. 언니들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자는 스스로를 조심스러운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투는 공손했고 늘 아버지 뒤에 한 발짝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너무 노골적으로 얌전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사업 이야기 말고는 별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집에 들어온 뒤로는 자주 웃기까지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회사 이야기를 할 때도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다시 사는 기분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집에 들어온 지 1달도 안 돼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은 불편해했지만 직접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까지 큰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늙은 나이에 젊은 여자에게 집안 살림을 맡긴 사실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집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안일을 돕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하던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재정 이야기에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거래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자금 흐름은 어떤가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자금 이야기는 원래 가족 식탁에서 꺼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회사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할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놀란 얼굴을 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궁금해?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요. 그 말은 겉으로 보면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집안일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에 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야기도 들었고 부동산 이야기도 들었고 심지어 아버지 통장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좋다. 내 말을 잘 알아듣는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저희 6자매가 오랜 시간 회사 일을 했는데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온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저희 자매를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식탁에 앉은 우리에게 아버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재혼한다. 순간 언니들이 동시에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이미 같이 살고 있었는데도 그 말은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법적으로도 결혼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큰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요. 아버지는 바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인생이다.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버지의 아내가 됐고 집안에서는 새어머니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6자매는 그 말을 끝내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단순한 재혼이 아니라 이 집안 재산과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타났습니다. 재혼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심지어 아들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회사에서 술자리를 열었습니다. 직원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드디어 아들이 생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직원들 앞에서 우리 집안에 드디어 아들이 생긴다 라고 선언하던 날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 날 아침 회사 안에서 이미 소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직원부터 사무실 직원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늦둥이 아들 본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데 저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기둥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는 걸 혼자만 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사람을 만나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 팔자에 드디어 아들이 생긴다.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말했고 회사 직원들에게도 말했고 친척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마치 평생의 한을 이제야 풀었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점점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새엄마는 이제 더 이상 조심스러운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의 얌전함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집안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새엄마에게 모든 걸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가구도 새로 바꿨고 방도 새로 꾸몄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쓰던 안방은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 어머니가 쓰던 장롱도 화장대도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새 가구가 들어와 있었고 벽지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살던 흔적이 하루아침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이 집에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변화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새 식구가 들어왔으면 집도 새로 정리해야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물건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 순간 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다. 그 말은 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이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평생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진마다 따라갔고 비서에게 지시해 비싼 보약을 챙겼고 집에 산모용 음식을 따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새엄마는 그 관심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자매 앞에서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말을 조심했지만 이제는 은근히 선을 긋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앞으로 아버님과 아들 중심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둘째 언니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엄마의 영향력은 더 커졌습니다. 집안 일뿐 아니라 회사 이야기에도 점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회계 자료를 들고 아버지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히 아이를 낳으러 온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의심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던 날, 아버지는 회사 전체 회식을 열었습니다. 공장 직원부터 사무실 직원까지 모두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내 아들이 물려받는다. 그 말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사 사람들 시선이 잠깐 우리 자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끼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울었습니다. 평생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할 뻔했을 때도,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아들을 처음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아들을 봤다. 그 말은 마치 평생의 전쟁이 끝난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이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모든 이야기가 아들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났습니다. 회사 회의에서도 우리 아들 이야기를 했고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아이 이름으로 땅을 사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저희 6자매를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식탁에 앉은 우리를 보며 아버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회사 정리 좀 해야겠다. 그 말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집안 재산을 둘러싼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정리를 해야겠다. 고 말한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들었던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실상 이 집 재산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로 서재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곧장 서재로 들어갔고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낯선 사람들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와 변호사도 왔습니다. 서류가 담긴 가방을 들고 와서 아버지와 몇 시간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 정리를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재산의 중심에는 분명히 늦둥이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것도요. 그 즈음부터 새엄마의 행동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 여자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한 발짝 뒤에 서 있었고 말을 할 때도 아버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서재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갔고 아버지 옆에 앉아 서류를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잠깐 멈춰섰습니다. 이 집 서재는 원래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평생 그 방에 들어가 앉아 서류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이야기를 가족과 잘 나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달랐습니다.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버지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 머리가 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희 6자매가 회사 일을 도우며 자란 시간이 몇 년인데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그 여자에게는 수시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변화는 늦둥이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새엄마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를 다녀온 뒤 집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사 지분도 정리해야겠다. 그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지분은 결국 이 집 재산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매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재산 이야기가 결국 이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같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엄마와 아버지의 비서였습니다. 그 비서는 아버지의 사위이면서 제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 정리를 입에 올리기 시작한 뒤부터 저는 회사보다 집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돈이 많은 집이 무너지는 방식은 가난한 집과 조금 다릅니다. 겉은 더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조용히 줄이 끊어집니다.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식탁은 여전히 풍성했고 회사도 잘 돌아갔고 거래처 사람들은 전과 다름없이 아버지를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일같이 무언가가 조금씩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새엄마가 있었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비서인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회사가 커지면서 아버지는 개인 일정과 회사 업무를 동시에 챙길 사람이 필요했고 그 자리에 들어온 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고 입이 무겁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특별히 아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장손 집안의 사장이 자기 비서를 사윗감으로 점 찍었다는 말이 밖으로 돌 정도였고 결혼할 때만 해도 아버지는 남편을 내 오른팔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이 든든했습니다. 집안 사정을 오래 본 사람이고 아버지 성격도 잘 알고 회사 흐름도 훤히 아니까요. 결혼 초반 남편은 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딸들의 가슴을 후려칠 때면 남편은 눈빛으로라도 저를 달랬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병원 예약을 잡고 퇴원 서류를 챙긴 것도 남편이었고 장례 때 끝까지 곁을 지킨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재혼을 강행했을 때도 저는 남편만큼은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새엄마가 집에 들어온 뒤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퇴근이 늦어졌고 집에 와도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가 어수선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아버지 재혼 이후 집안 분위기가 복잡했으니 회사 일까지 많아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장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비서는 회사와 아버지 사이에 일정만 챙기면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느 날부터 새엄마 일정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시간도 알고 있었고 백화점 배송 문제도 처리했고 심지어 아이 방 꾸미는 문제까지 직접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그런가 싶다가도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집 거실에서 새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은 오늘 안으로 정리해 주세요, 비서님. 말투는 공손했지만 너무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 익숙함이 싫었습니다. 겨우 몇 달 전까지 남이나 다름없던 여자가 내 남편을 너무 자연스럽게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불편했던 건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오히려 흐뭇해했습니다. 둘이 손발이 잘 맞는다. 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딘가가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아버지 비서였고 지금도 아버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보다 새엄마 쪽을 더 빨리 살피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새엄마가 물 한 잔만 찾으면 남편이 먼저 일어났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재빨리 옆에 섰습니다. 임신 중이니 배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지나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회사 안에서도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원래 중요한 결제는 아버지 서재나 사장실에서 끝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엄마 의견이 먼저 들어간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누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라는 곳은 소문이 서류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공장장 하나가 술김에 제게 흘린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더 세더라. 고요. 그 사모님이 죽은 어머니를 뜻하는 건지 새엄마를 뜻하는 건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엄마가 왜 이렇게 깊이 들어오느냐고. 남편은 잠깐 제 눈을 피하더니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워서 더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답이 너무 매끈해서 오히려 더 찜찜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어느 늦은 저녁 회사 주차장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놓고 온 게 생각나 다시 회사로 들어갔다가 주차장 한쪽에 세워진 아버지 차 옆에서 남편과 새엄마가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 서 있었고 새엄마가 남편 팔을 잠깐 붙잡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손을 떼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정한 장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두웠고 거리가 있었고 둘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제 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게 사실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저는 남편을 조용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확인한다는 건 참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아버지의 비서이며 우리 집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더없이 충직했고 저 앞에서는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주말에도 갑자기 호출이 왔다며 나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 호출이 정말 아버지 때문인지 새엄마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 때문인지 저는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설마 내 남편이 아버지 재혼 상대와 선을 넘었겠느냐고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아니겠거니 하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 이미 모든 줄은 엉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새엄마는 안주인 자리를 넘어 집안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었고 제 남편은 아버지 비서라는 자리로 그 모든 흐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가장 늦게 진실을 알게 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주차장에서 본 그 짧은 장면이 나중에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가 쓰러지는 결말로 이어질 줄은요.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건 회사 질서였다는 것을요. 새엄마가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무너진 건 단순히 가족 분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결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납품은 계속됐고 공장 기계도 돌아갔고 회계상 큰 구멍이 당장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회사 일을 해본 제 눈에는 작은 이상 신호가 먼저 보였습니다. 결제가 늦어지고 보고 순서가 바뀌고 원래 거쳐야 할 사람을 건너뛰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회사가 딱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흐름이 아버지에게로 모였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에게 올라가기 전 한 번 더 거치는 손이 생겼습니다. 새엄마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이 나이 드셨으니 집에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재혼한 아내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선이 너무 빨리 회사 안쪽까지 들어왔다는 데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 이름을 새엄마가 알고 있었고 공장 증설 문제를 새엄마가 먼저 입에 올렸고 심지어 어느 땅을 담보로 묶어야 하는지 같은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몹시 불편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도 가부장적이었지만 적어도 회사만큼은 회사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책임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엄마가 들어온 뒤로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비서였기 때문에 일정, 문서, 대외 연락을 모두 거쳤습니다.
원래도 중요한 서류는 남편 손을 지나갔지만 그때부터는 지나가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빨라진 것도 있었고 이상할 정도로 늦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회계팀에서 올라온 자료를 찾다가 비서실에서 다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몇 번이나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회사 자료가 자꾸 비서실에 묶이느냐고요.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직접 보기 힘드셔서 그래. 내가 정리해서 올리는 게 더 빠르잖아. 듣고 보면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예전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아버지의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정보를 걸러내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새엄마의 입김은 회사 인사에도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다닌 여직원 하나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밀렸고 공장 관리팀장은 말도 없이 교체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 실적 문제, 조직 재정비, 사장님의 의중.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때는 설명이 오히려 너무 정돈돼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인사 이동은 늘 새엄마가 회사에 다녀간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새엄마는 회사에 공식 직함도 없었지만 점점 회사 안 사람들 표정이 그 여자를 향해 굳어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싫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총애하는 사람이었고 늦둥이 아들까지 낳은 뒤였으니까요. 아들이 태어난 뒤 아버지는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고 했고 우리 아들 줄 회사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아들 사진을 꺼내 보이며 웃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아이 자체가 밉다기보다 한 아이의 존재가 이렇게까지 6달의 시간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큰언니는 아버지 회사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고 둘째 언니는 회계 자격증까지 따서 밤을 새웠고 저 역시 회사 일 때문에 신혼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든 시간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임시방편이었고 진짜 후계자가 따로 생긴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과 아버지를 분리해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은 제 남편이면서 동시에 아버지 비서였고 아버지 뜻을 가장 가까이서 실무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제 질문에 곧장 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땅과 관련된 문서를 물으면 사장님께 직접 여쭤보라 고 했고 공장 확장 계획이 왜 바뀌었느냐고 물으면 지금은 말하기 곤란하다 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제가 아내가 아니라 외부인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새엄마는 회사 행사에도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창립기념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원래 어머니가 앉던 자리에 새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식탁 자리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안주인이라는 상징처럼 여겨지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새엄마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다는 듯 직원들 인사를 받았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제 남편이 그 자리에서 새엄마 옆에 서서 물잔을 바꾸고 메뉴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서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 눈으로 보면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아버지보다 새엄마를 더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국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왜 자꾸 새엄마 쪽 일까지 그렇게 챙기느냐고, 대체 당신이 누구 비서냐고.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오히려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집안이 어떤 상황인데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 누가 잡아. 그 말이 너무 뻔뻔해서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말이 왜 새엄마 옆을 맴도는 일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결국 저는 끝까지 몰아붙이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는 일이 사실일까봐. 그러는 사이 회사 핵심 자료 몇 건이 비서실을 거치며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담보 설정 관련 서류, 일부 지분 이전 초안, 아들 명의로 신탁을 검토한다는 메모까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늦둥이 아들 쪽으로 재산과 회사를 몰아줄 생각이었고, 새엄마는 그 설계도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었고, 제 남편은 그 모든 과정에 실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서서히 질식시켰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집의 돈과 땅, 어머니의 희생 위에 쌓인 회사, 언니들의 청춘과 저희 결혼 생활까지 모든 것이 누군가의 욕심과 거짓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사건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꼬였던 의문의 실타래가 한 번에 풀린 건 그 늦둥이 아들이 3살이 되던 해 아주 뜻밖의 사고가 나고 나서였습니다. 아이의 상처보다 더 큰 피가 그 자리에서 우리 가족의 정체를 드러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늦둥이 아들이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만 보면 목소리가 달라졌고, 새엄마는 완전히 안주인 자리를 차지했고, 회사 안에서는 이제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6자매도 각자 지칠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과 회사를 늦둥이 아들 쪽으로 몰아갈 생각이었고, 저희는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추악하게 드러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다면 저는 그날 아이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덜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고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집 마당 한쪽에는 아이가 타는 작은 전동차와 미끄럼틀이 있었는데, 그날 늦둥이 아들은 유모차에서 내려 장난감을 타겠다고 떼를 썼다고 했습니다. 새엄마는 전화 통화를 하느라 잠깐 시선을 돌렸고, 집안 도우미가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아이가 돌계단 쪽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전화 받은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평일 오후였고, 남편은 원래 아버지를 모시고 외부 미팅을 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빨리 집으로 뛰어들어왔고,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뒤늦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새엄마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응급실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에 아버지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진단은 다행히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히긴 했지만 큰 출혈은 없고 경과를 봐야 한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고 충격으로 구토를 반복하고 혈색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 수치가 좋지 않아 수혈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 정보를 확인했고, 아이 혈액형과 부모 혈액형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지나갔을 일인데 그날은 묘하게 절차가 꼼꼼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피라도 뽑아주겠다는 식으로 의료진을 붙잡았고, 새엄마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손끝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 혈액형이 아버지와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을 때 처음엔 아무도 그 뜻을 크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드물지만 설명 가능한 조합일 수 있고 기록상 착오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확인을 위해 보호자 관계를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며 내 아들이다. 뭘 자꾸 묻느냐. 고 목소리를 높일 때도 남편은 한마디 거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장 먼저 상황을 정리하고 의사와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갔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은 마치 자기 입만 열리지 않으면 된다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병원 공기가 차가워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새엄마는 오히려 차분하게 행동했습니다. 확인 차원이라면 하자고, 검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 차분함도 이상했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억울해하거나 당황할 법한데 새엄마는 너무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끝까지 설마했습니다. 아이 혈액형 때문에 괜한 소동이 나는 것뿐이라고, 며칠 지나면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모여있던 의심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본 두 사람의 거리, 새엄마를 향한 남편의 과한 배려, 제 물음에 눈을 피하던 태도, 비서실에 묶여있던 서류들, 회사에서 들리던 소문들. 그것들이 병원 조명 아래에서 한 줄로 이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검사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과정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노발대발했습니다.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이런 검사를 권하느냐고, 병원이 실수해놓고 사람을 모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차분했습니다. 아이 치료를 위해서도 정확한 보호자 정보가 필요하고 이후 의료 기록상 분쟁이 없으려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계속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서명을 해야 하는 순간까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나서지 않는다는 건 이미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사는 진행됐습니다. 검사실 문이 닫히는 짧은 순간 저는 남편을 향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눈빛으로 그를 봤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믿을 수 없다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오면 사람 표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끝내 저를 정면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저는 이미 절반쯤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은 서류에 찍혀 나오기 전에도 몸이 먼저 알아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대기실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 병실 앞 의자에 앉아 한 번도 허리를 기대지 않았고 새엄마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계속 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 셋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아버지는 평생 붙잡고 살았던 아들 집착이 무너질까 두렵고, 새엄마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고, 남편은 감춰온 죄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믿었던 가정이 원래부터 거짓이었음을 알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검사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이 저희 가족에게는 몇 년처럼 길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도 누구 하나 편히 숨 쉬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더 집착적으로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마치 그 아이 옆에 오래 붙어 있으면 피가 다시 이어지기라도 할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참 잔인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저는 자꾸만 아버지 얼굴에서 무너질 미래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추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저희 앞에 드러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며칠 동안 저희 집은 살아있는 사람들 집 같지 않았습니다. 다들 밥은 먹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는 얼굴이었고 잠은 자는데 누구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너무 많은 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문 닫는 소리, 휴대전화 진동, 계단에서 마주쳤다가 비켜나는 발소리 같은 것들이 전부 신경을 긁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진실은 조금씩 바깥으로 새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대놓고 말하지 못했을 뿐 모두가 자기 방식대로 무언가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새엄마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아이가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새엄마는 지나치게 정리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고 집안 도우미에게 필요한 물건을 챙겨달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면 보통 무너질 순간에도 그 여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으로 다음 수를 세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침착함이 너무 낯설고 섬뜩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집과 병원을 오가며 겉으로는 아버지를 돕는 척했지만 눈빛이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먼저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묻는 말에도 짧게만 답했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남편이 무슨 죄를 몸으로 숨기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로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병원 쪽에서 뭔가 실수한 게 분명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혈액형 기록이 잘못됐든 누가 서류를 헷갈렸든 어쨌든 우리 집안을 건드린 건 용서 못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 화는 사실 분노라기보다 두려움 같았습니다. 사람은 제일 두려운 진실 앞에서 더 크게 화를 내는 법이니까요.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고 한편으로는 묘한 연민도 들었습니다. 평생 딸들을 밀어내고 상상 속 아들을 기다린 사람이 결국 그 아들에 대한 의심 앞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쪽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일이 생겼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었습니다. 공장장 한 명이 전화를 해와 사장님 안부를 물었고 회계팀 과장은 비서실 결제 건이 밀린다고 조심스레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우스웠습니다. 그 비서실 책임자가 제 남편인데 정작 저는 남편 입에서 아무 설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제 서류를 대신 정리해 넘기며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 병원 복도에 가 있었습니다. 회사와 집이 한 몸처럼 엉켜있는 집안에서 가족의 비밀은 곧 회사의 불안으로 번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에 더 숨이 막혔습니다. 결정적인 균열은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간 날 벌어졌습니다. 의사는 먼저 아이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주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기 전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었지만 뜻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이는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몇 번이나 의사에게 다시 물었고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오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도 같은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새엄마 얼굴을 봤습니다. 그 여자는 하얗게 질리긴 했지만 완전히 무너진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그 순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짧은 움직임 하나를 똑똑히 봤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은 눈을 크게 뜹니다. 하지만 숨겨둔 일이 드러날 때는 잠깐이라도 눈을 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일이 단순히 아버지와 새엄마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믿음까지 조용히 끊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사를 향해 끝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내 아들을 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시 검사해. 라고 하더니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옮기자.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 그 목소리엔 체면 따위는 없었고 절박함만 있었습니다. 평생 돈과 땅과 회사로 모든 걸 해결해 온 사람의 권위 같은 건 이미 아버지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종류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피는 계약서처럼 뒤집을 수 없다고 결과는 결과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 앞에서는 울음도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다른 사람은 못 듣게. 당신 알고 있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질문을 듣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고 말 대신 숨을 삼켰다는 것. 저는 그 한 장면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이미 제 결혼은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류상 이혼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진실을 아는 순간 먼저 끝나는 거니까요. 검사 결과가 그렇게 끝이었으면 차라리 덜 잔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집안은 충분히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지 못했고 병원은 추가 확인을 권했고 결국 더 정확한 비교 검사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어디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야기가 오갔고 자연스럽게 아이 주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설마 했습니다. 설마 거기까지 가겠느냐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엄마 주변을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드나든 사람. 집과 회사, 병원과 사적인 일정까지 모두 연결돼 있던 사람. 제 남편이자 아버지 비서였던 그 사람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는 아이만 안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밖만 봤고 남편은 운전대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그 셋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그 차 안에는 가족보다 공범과 피해자가 함께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진실이 저희 집을 완전히 끝장낼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검사가 나오면 이제는 누구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사실도요. 추가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늙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그랬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분노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검사를 앞둔 날부터는 표정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화를 내는 힘도 줄었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평생 자기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고 돈을 굴리던 사람이 자기 피줄 하나 확인하는 일 앞에서 그렇게 작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안쓰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묘한 냉정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평생 그렇게 원했던 것이 결국 이 장면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사 범위를 넓히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새엄마는 한 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한 번 결과가 나왔는데 왜 사람을 더 의심하느냐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발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조심스러웠고 아버지도 이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나섰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 몰랐을 텐데 남편은 끝까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말리지도 적극적으로 돕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비겁해서 차라리 역겨웠습니다. 책임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앞에 나서를 텐데 남편은 끝까지 그림자처럼 숨으려 했습니다. 검사 대상이 자연스럽게 좁혀지는 과정은 이상하게도 너무 논리적이었습니다. 아이 곁을 자주 오간 사람, 새엄마와 접촉이 많았던 사람, 집과 회사 일정을 함께 움직인 사람. 그 기준을 놓고 보면 남편 이름이 빠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처음 정확히 받아들인 건 병원 대기실이 아니라 집 주방에서였습니다. 물을 마시러 내려왔다가 새엄마와 남편이 낮게 언성을 주고받는 소리를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나 라는 말이 먼저 들렸고 이어서 남편의 애초에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다 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잡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제가 상상하던 선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가워졌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장손 집안이라는 말에 눌리고 아버지 기분과 회사 사정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순간 분노보다 냉정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던 일들이 전부 하나로 묶였습니다. 새엄마가 병원 일정까지 남편에게 맡겼던 이유, 남편이 집과 회사 사이에서 새엄마를 과하게 챙긴 이유, 주차장에서 본 장면, 저를 피하던 눈빛,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끝난 사람 같은 태도. 모든 것이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은 비가 왔습니다. 병원 측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특정되었다고요. 그리고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아버지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기 비서 이름이 나오는데도 잠깐은 그게 무슨 뜻인지 머리가 따라가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믿음이 가장 컸던 사람의 이름이 가장 더러운 진실과 함께 나오는 순간의 얼굴이었습니다. 비서? 자네가? 아버지가 겨우 뱉은 말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은 너무 빨랐습니다. 새엄마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졌다기보다는 들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명 같은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고 남편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둘을 보며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늦둥이 아들은 아버지 피가 아니었습니다. 친부는 제 남편이자 아버지 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늙은 나이에 대를 이었다고 기뻐하며 남의 아이를 안고 웃었던 셈이었고 저는 내 남편과 새엄마가 한 집안 안에서 저를 동시에 배신하는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엔 다리에 힘이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입이 돌아가고 말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고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아버지보다 남편을 먼저 봤습니다.
남편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책임질 용기도 도망칠 용기도 없이요. 새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지만 그 울음은 저희 가족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공포의 울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수술이 들어갔고 결과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벽에 기대에 선 채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원망과 허탈함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짓밟고도 멀쩡했던 사람이 딸 여섯을 쓸모없다 하며 살아온 사람이 결국 자기 집착의 결말 앞에서 그렇게 무너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이했습니다. 천벌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동시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없었고 딸들의 상처는 이미 평생 남을 만큼 깊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안주인이니 후계자니 하던 말은 다 사라지고 남은 건 병원 영수증과 변호사 명함 그리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집에서 제일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새엄마와 남편 둘 다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여태껏 참고 넘기며 살아온 딸의 방식으로 끝내지 않겠다고요. 아버지가 쓰러진 뒤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돈이 많고 땅이 많다는 사실이 우리 집 체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쓰러지고 비밀이 터진 뒤에 재산은 체면이 아니라 증거가 되었습니다. 누구 명의로 뭐가 움직였는지, 누가 어떤 서류를 들여다봤는지, 비서실을 거친 결제가 무엇이었는지, 새엄마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하나하나가 다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들과 상의했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울고 참다가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회사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비서였던 만큼 중요한 일정표와 결제 흐름,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까지 남아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줬던 것들이 막상 법의 눈으로 보니 전부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가 회사 행사에 공식 직함 없이 참석하면서 의사결정에 개입한 정황, 남편이 비서 권한으로 가족 관련 정보와 회사 자금을 동시에 만진 정황, 아버지 서명이 들어간 초안 문서들까지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치가 떨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뒷바라지하며 지킨 집과 회사가 한순간에 이런 식으로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버텼습니다. 술김에 실수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어진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날수록 오히려 더 비열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는 말, 자기도 휘말린 거라는 말, 새엄마가 먼저 접근했다는 말, 별의별 변명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던 비서였고 회사와 집의 경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위치를 이용해 새엄마와 관계를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 배신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집안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저를 속이고 회사까지 속인 일이었습니다. 새엄마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앞세워 동정받으려 했고 그 다음에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병원 기록과 추가 검사, 이동 동선과 연락 정황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만 아이를 방패로 삼는 어른의 죄는 더 무거웠습니다. 저희는 상간 관련 소송과 함께 회사 측에서도 공식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비서직에서 즉시 해임됐고 내부 감사가 들어가서 오래 묻혀있던 자료들까지 다시 들춰졌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은 감춰야 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지 드러내야 할 사람 몫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수술 뒤 목숨은 건졌지만 예전의 아버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쪽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예전처럼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처음 눈을 마주친 날
저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원망할 말이 너무 많았고 동시에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하려 했지만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흘린 게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아주 오래전 병상에 누워도 아버지 밥 걱정부터 하던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가 6달을 다 밀어내고도 끝까지 붙잡았던 건 결국 내 피라는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잔인해서 사람이 가장 맹신한 지점을 가장 정확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을 얻었다고 기뻐했지만 자기 피가 아니었고 믿었던 비서는 사위이자 배신자였고 안주인이라 치켜세운 새엄마는 집안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쓸모없다 여겼던 딸들이 결국 병원 수속도 회사 정리도 법적 대응도 다 맡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보다 결과가 더 정확하니까요. 아버지가 평생 외면한 딸들이 결국 집을 수습한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한때는 제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고 어머니 장례까지 함께 치른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진짜 미안한 사람은 들킨 뒤에야 무릎 꿇지 않습니다. 처음 선을 넘으려 할 때 멈췄어야 하고 들키기 전에 스스로 털어놨어야 합니다. 그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미안하다는 말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한 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새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떠난 뒤에도 집안에는 오래 남은 냄새처럼 불쾌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끝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거짓이 계속 주인 행세를 하지는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언니들과 저는 어머니 사진을 다시 거실에 걸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제게는 그게 가장 큰 정리였습니다. 이 집이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 그리고 누가 정말 이 집을 지탱해 왔는지를 다시 제자리에 놓는 일이었으니까요. 가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천벌일까, 자업자득일까.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평생 무시한 것을 나중에 가장 절실하게 붙잡게 된다는 것. 아버지는 딸들을 업신 여기며 살았지만 결국 딸들 손으로 연명했고 피를 맹신했지만 결국 피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결말을 대신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슬픔은 어머니 몫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몫은 살아남는 것이고 다시는 누구의 욕심 때문에 제 삶이 짓밟히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제게 그 집안의 진짜 후계자가 누구였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 타령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무너진 집을 수습하고 거짓을 밖으로 끌어낸 사람들. 바로 쓸모없다던 6달이었다고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